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이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브랜드고요. 저도 이름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플란마리. 사비아 로사입니다. 요즘 시계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려놓고 팔리지 않으니까 한국을 떠나는 브랜드도 생기고 그룹에서 쫓겨나는 브랜드, 파산각이 보이는 브랜드도 나옵니다. 그러면 가격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마진 조금 포기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인하를 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기를 깨면서까지 그 매듭을 풀어버린 브랜드가 저는 플란마리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 한국 시계 제작자 리뷰를 하는데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자체 무브먼트도 못 만들면서 무슨 시계 제작자냐. 굉장히 현실감 없는 댓글이라 답변은 하지 않았는데 작은 무브먼트 공방 하나에 10억 이상 필요하고요. 에타 같은 무브먼트 회사는 수천억 원 단위가 필요합니다. 태그 호이어도 인하우스 3엔즈 무브먼트 만든 지 몇 년 안 됐어요. 인도나 북한에 돈 주면 반도체 만들어 줍니까? 안 됩니다. 수백 개의 부품을 마이크론 단위로 가공하고 조립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들은 무브먼트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많이 쳐줘도 3% 미만일걸요? 대부분 일본이나 스위스에 있는 무브먼트 공급 업체에다가 사다가 쓰는데 하필이면 스위스가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국가입니다. 당연히 무브먼트 단가도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그래서 무브먼트 가격이 시계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요. 현재 리뷰 시점을 기준으로 스위스 무브먼트 하나 가격이 30만 원을 넘어가고 그러면 시계 가격은 최소 100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요. 이 말은 곧 100만 원 근방의 시계라면 무브먼트를 제외한 시계의 퀄리티에 투자할 여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답은 굉장히 단순해지거든요. 굳이 값비싼 스위스 기계식 무브먼트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해서 시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수십만 원을 더 주고 불안전하고 더 부정확한 오토매틱 시계를 왜 사요? 몇천 원이면 훨씬 더 가볍고 저렴하고 정확한 쿼츠 시계를 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스와치 그룹 회장이 버스터콜을 발동해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평소 앙숙이었던 오메가와 티소 연합, 론진과 라도와 에타 연합 불러다 놓고 너네도 그만 싸우고 이제 화해하고 내가 일본산 쿼츠 무브먼트 아주 저렴하고 캐주얼하게 플라스틱으로 대량으로 풀어서 쿼츠는 싸구려, 오토매틱은 럭셔리 이 구도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세뇌시켜 놓을게. 조금만 버텨봐. 대신 절대 쿼츠로는 고급 시계는 만들지 말고. 이 맹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럭셔리 워치 시장에서 쿼츠는 스위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일종의 금기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는 바 이 플란마리라는 브랜드가 과거 가치 있는 아이코닉의 디자인과 럭셔리 워치의 밸런스를 좋은 퀄리티로 저렴하게 잡아준 첫 번째 시계 브랜드입니다. 38mm 크로노치고 굉장히 작은 사이즈, 12mm 크로노치고 얇은 두께, 46mm 짧은 러그 러그 20mm, 한화로 126만원, 세이코 VK64 메카 쿼츠, 타키미터 스케일, 로즈골드 PVD 코팅, 무반사 사파이어 도면 글래스, 오바 50m 방수, 17cm의 손목둘레에서 이 정도의 사이즈감입니다. 제 시각에서 주머니에 넣고 측면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최근에 여러 시계 브랜드들의 사이즈 정책을 보면 이제는 36에서 38mm가 시계의 기본 사이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작고 얇은 시계에 대한 선호는 한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36, 38 사이즈는 베젤을 가지고 있는 다이버워치가 소화하기에는 너무 작고 스틸 스포츠는 이제 조금 물리는 감이 있잖아요. 다시금 드레스워치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디자인 베이스는 아주 명확해요. 시계 고트 파텍 필립이 만든 1940년대 1463 타스티 톤디 일명 둥근 버튼입니다. 이게 지금 가격으로 얼마일까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옥션으로 거래가 되고요. 상태가 좋은 모델의 경우 25억 정도의 낙찰된 이력이 있습니다. 대략 2,500배 정도 더 비싸네요. 이 정도면 빈티지를 넘어서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디자인이고 필연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디자인이 올드하게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색감의 컨트롤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톤 안에서 명도의 차이를 통해서 몽글몽글하고 부들부들한 감성을 만들어냈고요. 채도가 되게 낮은 PVD 코팅, 다이얼은 부드럽고 투명한 크림색의 조합,
살짝 바랜 듯한 탄 스트랩, 전체적으로 과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다이얼은 굉장히 빽빽합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타키미터 스케일, 5분 간격의 아라빅 인덱스, 거대한 아플리케 로마자 인덱스, 아플리케 인덱스의 피니싱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100만원 초반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퀄리티고요. 빛을 많이 받으면 이렇습니다. 리프 엔즈의 퀄리티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두툼한 시침, 끝이 살짝 휘어져 있는 분침, 다이얼 퀄리티 측면에서 거슬리는 게 딱 하나 보이는데 핸즈 홀입니다. 왼쪽에 60분 서브 다이얼, 오른쪽에 24시간 서브 다이얼, 그리고 다이얼 중심부. 다이얼 중심부의 크림색 배경이 되게 오묘한데요. 접사를 해서 보면 매트 다이얼이거든요. 그런데 도면 글래스 때문인지 금빛 디테일 때문인지 약간의 두께감이 있는 투명한 층처럼 보이거든요. 설명이 되게 어려운데 글로시한 느낌도 살짝 나고 되게 옅은 크림색 액체 같아요. 케이스의 빌드 퀄리티도 가격대를 넘어섭니다. 미드 케이스는 되게 얇게 브러싱 마감이 입혀져 있고요. 얇은 미드 케이스를 도면 글래스와 베젤 그리고 케이스백이 싸고 있는데 영상으로도 퀄리티가 보이죠. 러그 옆면의 브러싱 마감의 퀄리티는 그래, 가격보다는 좋은 거 맞아 정도라면 러그 뒷면의 퀄리티는 럭셔리 워치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가격대에서의 보편적인 시계 마감을 보면 브러싱 마감은 어찌어찌 하면 대충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폴리싱 마감이에요. 가격에 따라 싼 티, 비싼 티가 바로 체감되는데 이 시계에서 보여지는 케이스 마감의 수준은 메스티지 중상위권 브랜드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시계의 퀄리티가 영상으로 그냥 보여집니다. 빛을 인위적으로 세게 맞으면 좀 더 받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정도. 버클 같은 하드웨어도 상당히 뛰어난 편. 케이스백도 다채로운 구조의 깨끗한 원형 브러싱. 스트랩의 퀄리티도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랩은 좋아야 해요. 별도로 구입하려면 15만원대로 꽤 비싼 편이고요. 시계 구성품에 스트랩이 2개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만 주고 가격을 좀 더 낮춰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무브는 세이코 메카 쿼츠, 쿼츠의 정확성에 기계식의 감성을 입힌 하이브리드 무브먼트입니다. 크로노 푸셔를 눌렀을 때의 감촉이 기계식과 거의 흡사하고요. 관리는 쿼츠처럼 건전지 교체만 하면 돼요. 이 가격대의 소규모 시계 브랜드들에게 당한 적이 너무 많고 낼 수 있는 빌드 퀄리티의 급수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들이 쿼츠를 사이즈, 두께, 디자인, 퀄리티 측면에서 하대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랜드 세이코나 더 시티즌 같이 쿼츠를 고급화한 브랜드도 있지만 그건 그들이 쿼츠 파동을 일으킨 당사자라서 가능한 거고 스위스 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쿼츠는 싸구려라는 가스라이팅의 탈피를 시도한 시계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걱정되는 건 이런 플란마리의 행보가 우리에게는 혁명가로 평가되지만 스위스 내에서는 일종의 배신자로 비춰지지 않을까.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